손님, 잠시만요.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결리던 어깨가 문제였습니다. 가까스로 참아가며 견뎠지만 매일같이 쏟아지는 불판을 닦기엔 제 어깨가 말을 듣지 않았죠. 어깨가 아프니 손목까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더는 일할 수 없다는 걸 여실히 깨달은 날이었죠. 그래서 찾아가게 된 약국이었습니다. 사실 고깃집이 관광지 인근 외곽에 자리 잡고 있어 아무리 가까워도 동네 중심가까지 나가야 약국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핑계로 찾지 않았던 약국이었는데 며칠 전 가게와 가까운 터에 높다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 건물 1층에 꽤나 큰 약국이 들어선 겁니다. 평소엔 특별할 거 없는 관광지였지만 한 인기 드라마의 관광지가 등장하면서부터 중국 혹은 일본 등지의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한 동네였죠. 그러다 보니 숙박업도 덩달아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업장이 들어서게 되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찾아간 약국이었습니다. 이에 병원에 갈 시간은 없고 급히 파스라도 붙일 요량으로 찾아간 것이죠. 그렇게 파스를 사서 돌아서려는데 직원이 절 불러 세운 겁니다. 왜 그러세요? 계산이 잘못되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희한하네. 직원은 제 얼굴을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전 대체 뭔가 싶었죠. 그런데 다시금 절 바라보던 직원이 싱긋 미소를 짓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스님,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희 약사님이랑 너무 똑같이 생기셨어요. 네? 아니, 정말 눈매부터 코, 입 모양까지도 정말 빼닮은 듯 하네요. 모녀 관계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하는 그때 제조실에서 약사님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아무 생각 없이 약사님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의 말대로 정말 저와 판박이처럼 닮은 분이셨어요. 저보다 20여 년 이상 연배는 있어 보였지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얼굴이었어요. 절 마주한 약사님 역시 덩달아 놀란 표정이었죠. 제 말이 맞죠? 진짜 신기하다. 정말 이 세상에 도플갱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정말이었나 봐요. 저와 약사님의 놀람에는 아랑곳 없이 직원은 싱글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약사님이 천천히 제 가까이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절 향해 천천히 입을 떼셨습니다. 혹시 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지금 24살이에요. 24살. 손가락을 들어 산수를 푸는 초등학생처럼 한참 수를 세어보는 약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제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님, 제 엄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 전 사실 어릴 때 엄마가 떠나가서 엄마의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아버지 성함을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 아빠요? 아빠는
혹시 고명훈 씨 되시나요? 전 너무도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맞았거든요. 저의 아버지 이름은 고명훈이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자 약사님이 갑자기 덥석 제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약사님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죠. 혹시 이름이 고미나 맞지? 네, 아니 제 이름까지 어떻게... 미나야, 아니 널 어떻게 여기서... 하며 약사님은 절 꼭 부둥켜 안았습니다. 전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약사님의 품에 안겨 있었죠. 제 등과 팔을 마구 쓸어주던 약사님이 다시금 절 마주하고는 얼굴을 쓰다듬기 시작했죠. 미나야, 나 이모야 이모. 널 낳아준 엄마의 여동생. 이모? 그리고 너희 엄마 기억나? 이선영. 엄마 이름은 이선영이야. 미나 너의 이름을 지어준 것도 바로 너의 엄마 이선영이었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너희 엄마가 널 얼마나 찾았는 줄 아니? 미나야, 너무 보고 싶었어 정말로. 하며 다시금 약사님은 절 끌어안으셨죠. 순간 울컥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 24년간의 제 삶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어린 시절의 기억뿐, 지금껏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 엄마란 존재,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엄마의 여동생, 전 이 세상에 존재할 거로 생각지도 못했던 이모란 존재가 절 하염없이 쓰다듬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얼굴을 타고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오늘 전 이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저의 엄마 이름이 이선영이라는 걸. 아이고, 그래서 돈도 홀라당 잃어버리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사는 데는 어딘데? 집은 있어? 처음 이 고깃집에 일하러 왔을 때 사장 할머니께선 누구보다 친근하게 절 대해 주셨죠. 당시에 전 정말 남아있는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이후 정말 악착같이 일해서 2년간 벌었던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주겠다는 한 아주머니 말만 믿고 전부 맡겼다가 한 푼도 남김없이 사기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심지어 아주머니는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던 분이셨어요. 처음엔 남편분과 함께 저희 보육원에 매달 봉사를 하러 오셨던 분이셨는데 처음부터 절 너무나 예뻐해 주셨거든요. 이후 제가 사회에 나와서도 집을 구하는 일부터 혼자 생활을 할 수 있게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케어해 주셨죠. 그랬으니 제가 얼마나 그분을 믿고 따랐겠어요. 그러던 중 제게 슬쩍 달콤한 말을 해 주시더라고요. 너가 아무리 일을 해도 투자만 한 게 없어. 나중에 임대료 받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힘들게 아르바이트 전전하면서 일하며 살 거야. 안정적으로 월세 받고 넌 하고 싶었던 공부에 매진하고 너무 좋은 기회잖니? 그러면서 자신이 돈을 어느 정도 보태줄 테니 괜찮은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는데
함께 투자해보자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갓 사회에 나온 제가 부동산에 대해 알 턱이 있었겠어요? 그냥 아주머니 말만 믿고 또 아주머니가 대동하고 오신 임대 전문가란 분들 말만 믿고 떡하니 그간 모았던 모든 돈을 아주머니에게 건네드렸죠. 그러면서도 정말 바보 같았던 게 모든 계약서 등도 아주머니께서 맡아서 해줄 테니 인감 도장만 만들어 오라 하더라고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도장부터 신분증까지 모두 아주머니에게 일임했던 게 저의 엄청난 실수였죠. 하지만 계약이 됐다는 말 이후 한참이 지나도 아주머니에게 연락이 없는 거예요. 처음 얼마간은 제 전화를 받으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 연락도 아예 받지 않으셨죠. 그래도 전 아주머니를 믿었어요. 그냥 바쁘신가 보다 했던 거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야 알았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 봤던 물건이 제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말이죠. 심지어 저뿐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아주머니에게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 이후 피해자들이 모여 대책을 강구한다, 사기꾼들을 잡겠다, 별의별 얘기들이 오갔지만 결국은 돈 1,000원 돌려받지 못하고 모든 건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당시 전 잃어버린 돈보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부서졌다는 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니까 돈이야 다시 벌면 된다 싶었지만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신뢰는 다시금 끌어올릴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어디서 일을 해도 함께 일하는 동료도 사장도 아무도 믿지 못하고 저 스스로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냥 사기꾼처럼 보였죠. 그러면서 제 성격도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과의 만남도 회피하고 심지어 며칠간 사람과 대화조차 안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가까스로 서울 생활을 버텨가던 도중 우연히 잡지에서 보게 된 시골 생활에 대해 점차 동경을 하게 됐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 말이죠. 그래서 과감히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갈 물건이 딱히 많지도 않았지만요. 그렇게 도착하게 된 게 바로 경기도 광주였습니다. 사실 서울과도 그리 먼 곳은 아니었죠. 우선은 빈손으로 왔으니 일단 일터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제가 구한 건 그나마 이미 살던 곳에 보증금을 빼서 구한 월세방 하나뿐이었거든요. 다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작은 텃밭이라도 꾸밀 수 있는 집에서 살고 싶었던 게 당시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하게 된 게 바로 관광지와 인접한 고깃집이었죠. 2층 한옥으로 인근에선 가장 큰 고깃집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의 직원이 필요한 곳이었죠. 전 아무런 고민 없이 고깃집에서의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게 바로 사장 할머니였죠. 아이고, 그래서 돈도 홀라당 잃어버리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사는 데는 어딘데? 집은 있어? 사실 처음부터 제 얘기를 깊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20대 초반 어린 나이의 직원은 처음이라며 할머니는 제게 많은 신경을 써주셨죠. 더욱이 주방에서 대부분 불판 등의 설거지를 담당하던 제게 식사부터 간식까지 많은 부분을 챙겨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조금씩 할머니에 대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거죠. 네, 여기서 멀지 않은 빌라에 살고 있어요. 저쪽 삼거리 옆에. 아, 잘 알지. 거기 5층짜리 붉은 벽돌 빌라 말하는 거지? 네, 맞아요. 잘 됐다. 내가 거기 건물 사장이랑 잘 알아. 내가 그 건물 사장한테 말해줄 테니까 거기 방 빼. 네? 그게 무슨... 우리 고깃집 옆에 건물 있지. 거기가 내 집이야. 마침 방 하나 나왔으니까 거기 들어와. 내가 돈은 안 받을 테니까 들어와서 열심히 돈 모아. 월세에 관리비까지 내면서 언제 돈 모으겠어. 차라리 들어와 살아. 제게 있어 얼마나 감사한 제안이었겠어요. 안 그래도 월세에 고정지출 빼면 사실 저한테 남는 것도 그리 많지 않았죠. 이렇게 모아 언제 나만의 집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건물에 그것도 월세도 내지 않고 들어와 살라는 제안은 제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물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은 당시이기도 했지만 이젠 저 스스로가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한 덕도 있었죠. 또 돈만 모을 수 있다면 괜찮다는 심리도 작용했고요. 그래서 전 결국 사장님의 건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월세 계약을 끝내는 것도 너무나 수월했어요. 사장님의 한마디면 집주인도 바로 꾸벅하더라고요. 그에 더해 가게에서도 주방에서 나와 홀을 담당하게 되면서 힘든 설거지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죠. 그리고 일이 끝나면 바로 옆 건물, 저만의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생각을 했죠. 물론 사장님과 가까이 살다 보니 틈만 나면 사장님이 내려와 함께 저녁을 먹자며 저를 불러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요. 아니, 그래서 결국 고아원에 들어가게 된 거야? 네.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이후로 남겨진 건 저 혼자뿐이었으니까요. 그럼 엄마는? 사실 제가 7살 때 아버지와 이혼하고 떠나셨으니 저한텐 어렴풋한 기억 외엔 엄마에 대한 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럴만 하겠네. 그냥 절 너무나 예뻐해 주셨다는 거 외엔 엄마의 이름도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거기에 아빠는 너무 폭력적인 주사를 가지고 있었죠. 아마 그 이유로 결국 엄마와 이혼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빠는 끝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제게 항상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말이죠. 그럼 엄마가 떠난 이후론 엄마와 아무런 연락을 못한 거야? 네. 아빠가 돌아가실 때도 엄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홀로 남은 네가 갈 곳이 어디 있었겠어.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게. 너를 처음 볼 때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아프더라니.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과거는 아빠에게서 들은 게 전부였어요. 아빠는 술을 드실 때마다 항상 엄마에 대해 심한 욕설을 내뱉으셨죠. 남자를 좋아한다는 둥, 가족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둥 말이죠. 하지만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빠의 참 모습에 점차 아빠의 말에 의구심이 든 것도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의 나이에도 경찰서를 찾아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너 또 왔냐? 이 경찰 아저씨 눈에도 대체 네 아빠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아니, 술을 어떻게 배웠길래 매번 술만 먹으면 저렇게 사람들하고 싸워대냐? 너 솔직히 말해봐.
집에서도 너 때리고 그래? 네? 아니에요. 너 만약에 아빠가 너 때리고 하면 바로 아저씨한테 얘기해. 그건 아동학대야. 알았지? 하지만 당시 경찰 아저씨의 말은 대체로 사실이었어요. 아빠는 가끔 제게도 손을 댄 적이 있었죠. 물론 다음 날이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렇게 분노를 표출해 대셨죠. 아주 지 엄마랑 똑같아가지고는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그럼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무리 그래도 또 그 술집에서 싸움을 하면 어떡하냐고. 거기 사장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내가 거기 사장이랑 싸웠어? 손님이랑 싸운 거 아니야? 어쨌든 아빠가 가게에 손해를 끼친 건 사실이잖아.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매번 싸울 거면 술은 왜 먹는 건데 왜? 하지만 결국 제 얼굴로 날아드는 건 아빠의 손바닥이었죠. 물론 맞을 걸 예상하면서도 당시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의 자격지심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호의도 적선으로 받아들이며 싸움을 일으켰던 거였죠. 사실 엄마와 이혼하면서 아빠는 술에 중독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우연히 본 가족 사진에서의 아빠는 나름 건강한 모습이셨거든요. 하지만 이혼 후 모든 게 망가진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을 생각은 못할 망정 도박에까지 손을 대셨죠. 그러니 매번 생기는 건 돈이 아니라 빚이었고 이에 대해 항상 격분하셨어요. 본인 잘못인데 말이죠. 한때 아빠는 작은 중소기업을 이끌며 나름 잘 나가던 사장이었죠. 하지만 IMF 시기에 공장은 손 쓸 새 없이 무너져 내렸대요. 당시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든 IMF를 견디고 다시 일어나셨지만 아빠만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리고 아빠는 이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도무지 견뎌내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후 저까지 태어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 노력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놈의 자격지심은 결국 아빠의 정신력마저 무너뜨리게 만든 거죠. 그리고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후 아빠와 살면서 느낀 아빠의 주사를 토대로 유추해 보면 엄마 역시 아빠한테 호되게 당한 게 아닐까 생각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견딜 수 있었겠어요? 자존심도 책임감도 모두 무너진 채 오로지 과거의 영광만 떠올리는 남자라면 어느 여자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도 아빠는 항상 엄마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만 했답니다. 이게 다 네 엄마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엄마한테 안 보낸 거야. 그 여자랑 같이 살면 너까지 망칠 것 같았거든. 엄마가 왜? 남편 응원은 못해줄 망청. 사치에 낭비에. 아휴, 말도 마라. 잘 됐어. 그런 여자 옆에 있으면 내 인생 더 망가졌을 거야. 그렇게 매번 엄마의 험담을 듣고 자란 저 역시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겠어요? 그냥 낭비도 심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 없는 여자로 제겐 기억될 뿐이었죠. 하지만 제가 머리도 커가고 그에 따라 아빠의 손찌검 역시 심해지면서 아빠의 말이 하나씩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집에 불을 왜 이렇게 많이 켜놔? 그리고 뭐가 춥다고 난방을 틀어? 잠깐 소변 보는데 뭘 화장실에 불을 켜고 물을 내려? 어떻게 아끼는 게 없냐?
아주 지 엄마를 빼다 박았네. 불을 끄면 너무 어둡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해? 어둡긴 뭐가 어두워. 밖에 조명이 환한데. 빨리 불 꺼.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의 지나친 절약은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술을 마시는 건 아깝지 않은지 매일같이 술병을 달랑거리며 들고 오면서 말이죠. 원래부터 아끼는 것에 지나친 면은 있었는데 그 정도가 점차 심해져 갔어요. 심지어 휴지도 못 쓰게 하고 치약은 거의 묻히지도 못하게 하셨죠. 조금이라도 썼다 싶으면 바로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다 낭비벽 심한 엄마 닮았다는 말은 빼놓지 않으셨고요. 그러니 제가 생각하는 엄마란 존재가 과연 아빠의 말대로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 지독한 아빠가 끝내 자신의 건강 검진까지 돈 아깝다고 안 하신 덕에 결국 간 경화가 간암으로 진행돼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그때가 제 나이 14살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제게 많은 부분을 이실직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간 제 의심대로 엄마에 대한 사실 역시 말씀해 주셨죠. 내가 부족한 남자였어.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동안 왜 그리 바보같이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미나야, 네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엄마를 그렇게 보낸 건 다 내 불찰이야. 사업이 망했다고 그 화풀이를 모두 엄마한테 했으니 하루하루가 괴로웠겠지. 그리고 이제 와서 말하지만 엄마는 널 어떻게든 데려가고 싶어 했다. 널 끝까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내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네 엄마를 너한테 떨어뜨려 놓았다. 심지어 하지도 않은 불륜까지 엄마한테 덮어 씌웠어.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엄마한텐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냥 모든 원망의 화살을 엄마에게 돌리면서 문전박대하다시피 엄마를 쫓아낸 거야. 그리고 널 데리고 지금 여기로 이사 온 거야. 다시는 널 찾지 못하게 하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 마냥 엄청난 심보를 부린 거야. 그땐 그랬다. 그렇게 철없고 무능력한 아빠였다는 걸 인정해. 전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해주시는 건지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땐 마냥 아빠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심지어 눈을 감기 직전의 아빠였는데 말이죠. 그냥 제 인생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스라이팅 당하며 모든 걸 오해하고 분노했던 저 자신도 너무 미워졌어요. 그렇게 아빠를 떠나보내고 아빠의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엄마를 찾아볼까? 하지만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엄마가 날 알아볼 수나 있을까? 거기에 난 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는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갔죠. 그때 정말 후회되더라고요. 엄마 이름이라도 뭐였는지 그것만이라도 물어볼 걸 하는 후회 말이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을 텐데 이제야 나타난 제가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아빠의 장례까지 찾아오지 않으셨으니 더욱 그 생각은 굳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린 나이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누군가가 죽으면
어른들 사이에선 당연히 그런 정보 정도는 공유되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혹시나 엄마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끝내 엄마는 장례식장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14살의 나이에 혼자가 된 저는 결국 갈 수 있는 곳이 보육원 뿐이었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딱히 연락하는 유가족도 없던 아빠였기에 제가 의탁할 수 있는 곳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웃의 도움으로 전 자연스레 보육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 18세가 된 저는 보육원을 퇴소하고 저만의 인생을 위해 하루에 두세 개씩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며 꽤나 많은 돈을 모으게 됐지만 그 역시 사기를 당하고 말았던 거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아빠 딸이구나 하고 말이죠. 정말 지독하게 돈을 모았거든요. 불도 안 켜고 난방은 물론 여름엔 선풍기도 거의 틀지 않았어요. 심지어 먹는 것도 가게에서 주는 밥으로 때웠으니 당시 냉장고엔 물 한두 개가 전부였을 정도예요. 그것도 아까워 결국 냉장고도 중고로 팔아버렸지만요. 그렇게 지독하게 아껴가며 모았지만 결국 수중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껴야 한다며 그렇게 유난을 떠시던 아버지가 결국 빈손으로 세상을 떠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흘러 여기 고깃집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의 배려로 거의 전액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저만의 공간이 생기게 되었던 거고요. 거기에 이것저것 챙겨주시면서 매일같이 저의 집을 찾아오신 사장님도 계셨으니 딱히 심심할 일도 없었죠. 그럼 앞으로는 계획이 뭐야? 아직은 한참 어린데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야 되지 않아? 그건 아직까진 무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작은 텃밭이 있는 아담한 집을 구하는 게 제 꿈이에요, 지금은. 에이구, 무슨 80대 노인네처럼 말을 하네. 아직 창창한 아가씨가. 여하튼 내가 앞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게 만들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내가 다른 직원들보다 조금씩 보너스도 줄 테니까. 알았지? 네,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당시가 22살의 나이에 잠시나마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모든 의식주가 해결되었고 또 딸처럼 아껴주시는 사장님까지 계셨으니까요. 정말 어른에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를 처음 느끼게 되었던 때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전 손님인가 싶어 서둘러 테이블을 안내했죠. 그러니까 남자가 대뜸 절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꽤나 불편하긴 했어요. 여기 사장 어딨어? 다짜고짜 제게 반말을 했죠.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검고 거친 피부에 땅땅한 몸, 투박하고 상처 많은 손까지 행여나 이 지역의 건달인가 싶기도 했죠. 저기 안쪽에 계신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아가씨는 언제 들어왔어? 처음 보네. 하며 또다시 희롱하는 듯 제 몸을 이리저리 훑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남자를 피해야겠다 싶은 그때 주방 쪽에서 사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남자를 보더니 순간 반색을 하며 남자에게 뛰어오셨죠.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니, 어떻게 온 거야, 말도 없이. 뭘 못 올 때를 왔나? 싹 정리하고 올라왔수다. 그리고 어여 올라오라 했잖아요. 사장님은 남자를 얼싸안으며
정신없이 남자를 쓰다듬으며 제게 말을 이으셨어요. 예, 우리 아들이 아들. 어때? 훤칠하니 잘생겼지? 네? 아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껏 사장님한테 아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 얘기는 많이 들어주셨어도 막상 당신 얘기는 잘 안 하셨던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런데 떡하니 사장님 아들이 가게에 들어왔던 거죠. 그럼 아예 올라온 거야? 그렇다니까. 또 어머니가 그랬잖수. 어여 올라와라. 좋은 거 있다 하면서. 이에 사장님은 급히 아들의 입을 막아 세우고는 절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전 뭔 소린지 전혀 알 수도 없었고요. 아, 그리고 인사해. 우리 가게에 온 지 지금 한 3달 됐지. 하도 애가 딱해 보여서 내가 잘 데리고 있는 아가씨야.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아들인데 내가 얘기 안 했었나? 친구들이랑 무슨 어촌 사업한다고 몇 년간 내려가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하도 딱해서 올라와서 가게나 같이 하자 해도 영 말을 안 듣더니 이제 올라왔네. 애가 참 착하고 정도 많고 해. 아직 결혼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차마 아가씨가 없으니 못했지. 하며 또다시 절 힐끔거리며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더라고요. 그게 그 남자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보다 15살은 많은 노총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분 역시 가게 카운터를 맡아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처음엔 그리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분이야 당연히 엄마가 하는 가게니까 열심히 하겠거니 했죠. 전 저대로 열심히 돈을 모으면 되는 거였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제 방으로 찾아온 사장님이었습니다. 자고 있던 거 아니지? 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서로 친하고 해도 내가 해줄 건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네. 자, 한번 봐봐. 하면서 사장님이 꺼내신 건 근로계약서였어요. 도장이랑 신분증은 다 있지? 이런 거를 처음부터 쓰고 일을 시켜도 시켰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하네. 안 그래도 계약서에 대한 아픔이 있는데 말이야.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서 제일 후회했던 게 아무리 상대를 믿고 맡긴다 한들 어째 계약서 한 장 제 눈으로 확인 안 했을 만큼 어리석었나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사장님께선 제게 계약서를 먼저 내밀어 주시니 절 생각해 주신다는 마음에 제 입장에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로계약서가 뭐 뻔한데 읽어보고 싶으면 읽어봐. 그냥 월급을 얼마 주고 언제 주고 하는 내용이 다야.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요. 당연한 건데 내가 몰랐네. 아니 아까 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사업하다가 계약서 잘못 써서 된통 당했단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 번뜩 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엄마야, 내가 계약서 한 장 안 써줬구나 싶어 불이 나게 만들어서 가져온 거야. 확인해봐. 월급이랑 날짜 정확하지? 네, 맞아요. 그럼 서로 도장 찍고 하나씩 가지고 있자고. 원래 친한 사이일수록 계약 같은 건 잘해야 하는 법이야.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며 전 계약서 두부 이곳 저곳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떠나셨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부터 사장님의 아들이 괜스레 지나가면서도 툭툭 치고 장난을 걸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 역시 우스개로 넘겼죠. 그러다 손님이 없다 싶으면 또 은근슬쩍 저한테 다가와 이상한 질문들을 늘어놓더라고요.
미나 씨는 애인 있어? 아니요. 아니, 이렇게 팔팔한 나이에 애인이 없어서 어떡해? 남자 만나고 싶은 생각 없어? 외롭고 그러지 않아? 아니요. 아직 그런 마음은 없어요. 우선은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돈 모아서 뭐해? 남자가 없는데 돈도 함께 써야 즐겁고 재미난 거지. 그렇게 악착같이 해서 지금 한창 꽃필 나이를 여기 고깃집에 내다 버릴 거야? 그래도 젊을 때 열심히 돈을 모아야. 그건 미나 씨 마음대로 하고 오늘 일 끝나고 뭐해? 그냥 방에 가서 쉬려고요. 에이, 맨날 방구석에서 뭐해? 나랑 놀러 갈까 시네? 아니, 죄송해요. 하면서 전 서둘러 아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저랑 대화하면서도 계속해서 엉큼한 웃음을 짓는데 정말 가까이 있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또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마주칠 수밖에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전 안 되겠다 싶어 사장님께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들이? 걔가 워낙에 장난기가 심해서 그렇지 이상한 애가 절대 아니야. 아무래도 자기가 워낙에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다 보니 괜한 오해를 하는 건 아닌가 싶네. 지금은 좀 불편할지 몰라도 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얼마나 괜찮은 녀석인데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끝나고 말았죠. 물론 사장님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겠죠. 자신의 아들을 탓하는 소리니까요. 그런데도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서 조금은 다행이다 싶긴 했어요. 그렇게 두어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그 날이 바로 사건이 난 그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은 약 보름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듣고 보니 아들이 서울에 일이 있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불편한 눈빛을 보지 않아도 된다 싶어 안도를 하고 있던 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창 일을 하던 와중 함께 일하던 직원 한 분이 슬쩍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사장 아들이 참 괜찮은 사람이더만. 자기 일하는데 어려운 거 없나? 나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니까? 거기에 저번엔 사장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힘든 일 시키지 말고 그런 건 본인이 할 테니 돈이나 더 많이 주라고 말이야. 그 아들이 보니까 자기가 여동생 같고 짠한 마음도 크고 그렇대. 원래 사장이 딸이 하나 더 있었던 거 알아? 그런데 일찍 죽었나 봐. 그러니까 사장 아들 입장에선 내 여동생이 살아있으면 지금쯤 자기만한 나이일 텐데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립고 하겠어.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들을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던데 그러지 마. 진짜 멋지고 돈도 많고 사람 참 괜찮더라니까. 전 그런 직원의 말에 사실 조금 놀라긴 했어요.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은 저 역시 미처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껏 사장 아들이 절 그렇게 쳐다봤구나 싶어서 조금은 미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괜히 제가 오해를 했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생각한 그날 밤, 마침 저희 직원들 회식이 있었어요. 다 같이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며 그간의 고생을 털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 직원분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가시고 저랑 사장님 단둘이 남았죠. 전 대충 정리를 해놓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사장님이 막아 세우더라고요. 됐어. 아내도 내일 와서 직원들이 할 거야. 우린 가볍게 한 잔만 더 하자고. 네. 저기 그리고 사장님, 응? 죄송해요. 제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아서요. 사장님께서 따님분이 계셨는지 몰랐어요. 그러자 깊은 한숨을 내쉬던 사장님이 가득 술을 따라 마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죠. 애써 딸과의 추억을 잊으려는 듯 말이죠. 그런 때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면서 서울에 갔다던 아들이
가게 내부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거예요. 전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죠. 당연히 저 역시 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을 거예요.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했던 거였죠. 아직도 회식 중이셔? 나도 한잔 해야겠다. 하면서 글라스에 술을 가득 부어 마시더라고요. 전 안주라도 내어와야 하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어느새 사장님이 주방에서 육회를 내어오더라고요. 술 천천히 먹어. 안주랑 해서 든든하게. 그리고 난 너무 많이 마셨는갑다. 이런 자리에 늙은이가 있음 술 맛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 먼저 올라갈게. 하시고는 서둘러 가게를 나가시는 거예요. 저 역시 사장님과 함께 나서려 했는데 순간 아들이 제 손을 탁 잡더라고요. 좀만 앉았다가. 이제 왔는데 너무 섭섭하게 그러네. 집도 코앞이면서. 별 수 있겠어요. 저도 그냥 아들 앞에 마주 앉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제 잔에 술을 부어주더라고요. 사실 저도 흥한 분위기에 꽤나 많이 마신 상태였거든요. 몸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정도였는데 어떻게든 제 잔에 술을 부어주고는 마시라 재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빛이 안 마시면 큰일 난다 싶게 차갑게 노려보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힘겹게 술을 마실 수밖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돈이 많다는 둥, 여자만 들어오면 다 해줄 거라는 둥,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데 전 사실 제대로 들리지도 않을 만큼 취해 있었죠. 아마 처음부터 아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으면 저 역시 술을 그리 많이 마시지 않았겠지만 아들이 없는 자리였기에 마음껏 술을 마신 잘못도 있었죠. 그러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자리에서 일어서다 제가 의자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절 확 안아 올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절 향해 이상한 웃음을 흘리던 게 그날의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전 제 방에 누워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말이죠. 정말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당장에 부서져라 아들이 거주하는 사장님 댁으로 뛰어 올라갔죠. 그리고 마침 문을 열고 나온 사장님을 향해 펑펑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당신 아들이 저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더욱 놀란 건 사장님의 반응이었어요. 뭐가 문제라는 거야. 아들 말로는 하도 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옷을 벗겼다는데 심지어 자기한테 물어봤대 벗겨도 되냐 하니까 자기가 벗기라 했다더만 뭘. 제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긴. 그럼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했겠어? 안 그래도 술도 마신 아들 앞에서 옷을 벗겨달라 재워달라 한 건 자기라더만. 네? 말도 안 돼요. 저 이젠 못 견디겠어요. 당장에 경찰서에 신고할 테니 그렇게 전해주세요. 신고? 그럼 가서 해봐. 어차피 경찰서장이 우리 단골에다가 자기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었는데 누구 말을 믿어주겠어. 그때 제정신 차리고 있던 건 우리 아들뿐인데.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당장에 여기 나갈 테니 사장님도 그렇게 아세요. 나가긴 어딜 나가. 하면서 사장님이 꺼내온 건 바로 저와 함께 도장을 찍었던 계약서였죠. 그리고는 여유로이 한 페이지를 펼쳐 보이더라고요. 그곳엔 10년의 계약 기간, 그리고 중도에 그만둘 시 지금까지 모든 숙박비와 식비, 심지어 위약금까지 남은 기간에 3배를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던 거예요. 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죠. 계약 당시 금액만 대충 보고 도장을 찍은 저의 잘못이었죠. 자기가 더 잘 알잖아.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가고 싶으면 나가. 남은 기간이 거의 9년에 연봉의 3배를 위약금으로 내려면 거의 10억은 되는데 자기가 낼 수 있어? 네?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러자 차갑게 돌변한 사장님이
제 가까이 다가와 나긋하게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하자. 자기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그럼 여기 월급도 더 올려주고 둘이 살 집에 차까지 새로 다 해줄 테니까. 자기가 잘 생각해봐. 뭐가 더 낫겠어? 평생 10억 갚으면서 살래? 아니면 우리 아들이랑 여유로운 생활 즐기며 살래? 전 그 순간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죠. 또 법을 아예 모르는 어린 나이에 계약을 어기면 큰일 난다는 말 하나만으로도 공포를 느끼기 충분했죠. 결국 전 며칠간을 시름시름 앓다 결국 사장님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여기서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렇게 결혼식도 없이 저와 사장님의 아들은 건물 한 층에 살림을 꾸리게 됐어요. 행여나 도망갈까 곧바로 혼인신고서에 도장부터 찍게 했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계획이 모두 이루어졌다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사장님, 그러니까 저의 시어머니는 전과 달리 절 모질게 대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주방에 사람이 없으면 너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가서 불판부터 닦아. 있는 월급도 깎이고 싶어? 계약서 다시 쓸까?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아침에 네 남편 식사는 바로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애가 아침을 못 먹었다고 나한테 올라오더라. 또 둘이 왜 이렇게 애가 안 생겨? 빨리 애부터 낳아야 될 거 아니야. 너 혹시 몸에 문제 있니? 그렇게 절 닥달하시는데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가게에서 하루 종일 불판을 닦고 나면 집에 들어가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어요. 저와 같이 산 이후로는 가게도 안 나오고 매일같이 술만 마시던 남편이었거든요. 집에 오면 또 안주를 꺼내거나 해장국이라도 끓여줘야 했고, 아침엔 아침 식사라도 마련해줘야 했어요. 정말 쉴 틈이 없었죠. 그렇게 남편과 근 2년을 살면서 전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희망도 즐거움도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에 더해 시어머니와 남편의 구박은 나날이 심해져 갔고요. 결국 제 몸도 고장이 난 건지 생리도 불규칙해졌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당연히 임신이 될 턱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탓은 또 절 향하게 되었죠. 아이고, 내가 애를 잘못 골랐네. 비실비실한 걸 골라서는 애가 처음엔 좀 쌩쌩해 보이더니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산부인과를 가든 인공수정을 하든 뭐라도 해봐. 게을러서는 원. 매일같이 저렇게 괴롭혀대는데 제 몸이 좋아질 일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점차 무기력으로 빠져드는 몸에 더해 무거운 불판을 매일같이 닦다 보니 결국 어깨가 고장나고 말았죠. 하지만 그것조차 그들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분명 말했다가는 또 나약하다는 둥, 비실비실하다는 둥, 타박을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파스조차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억지로 버티다 보니 어깨에서 손목까지 완전히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런 와중 마침 저의 고깃집 옆에 새로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1층에 약국이 들어오게 되었죠. 멀리 갈 수 없으니 새로 생긴 약국에서 파스라도 사서 붙이면 조금은 낫겠지 싶어 찾아간 약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휘둥그레진 눈을 한 직원의 말을 듣게 되었던 거고요. 손님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희 약사님이랑 너무 똑같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만나게 된 게 바로 약사님, 그러니까 저의 이모셨어요. 제 가냘픈 어깨와 팔을 매만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죠. 엄마 기억나? 이선영. 엄마 이름은 이선영이야. 미나 너의 이름을 지어준 것도 바로 너의 엄마 이선영이었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너희 엄마가 널 얼마나 찾았는 줄 아니 미나야?
너무 보고 싶었어, 정말로. 저의 엄마가 말인가요? 그래, 너희 엄마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널 떠나고 나서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 그렇게 하염없이 그리워하다 결국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 어쩌면 좋아.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딱해서 어째. 그 말을 듣는데 저 역시 영문도 모를 눈물이 흐르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새롭게 나타나 날 괴롭히려는 걸까 하는 불신 말이죠. 처음엔 다정한 듯 친근한 듯 제게 와 결국은 제 모든 걸 갉아먹는 존재들. 그게 바로 제가 아는 인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약사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는 절 보고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듯 절 간파하셨죠. 그런데 너 고깃집에서 일한다는 며느리가 설마 너였니? 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너한테 어떤 일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 마. 알고 보니 약사님은 개업과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차, 여러 사람을 만나며 바카스도 건네고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꽤나 친해진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러다 우연히 듣게 된 소문이 있었던 거죠. 아니, 그 고깃집 사장이 젊은 직원을 자기 아들이랑 강제로 결혼시켜서는 애를 그렇게 달달 볶아댄다잖아요. 거기에 있지도 않은 딸이 죽었다는 거짓말로 그 애를 속여놓고는 또 그걸 자기 직원 통해서 흘려듣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로선 사장님이나 그 아들이나 얼마나 딱해 보였겠어. 그런데 그 여자애도 또 고아 출신인가 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랑 결혼시키기 쉽지 뭐. 거기에 몹쓸 짓도 쉽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뭐라더라? 요즘 신혼부부들 혜택 얼마나 좋아. 그 아들이 그거 이용해서 대출에 아파트까지 분양받았다잖아.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여자애가 그런 걸 알겠냐고. 자긴 노예처럼 뭣도 모르고 그냥 쌩고생만 하고 있다는데. 안 됐어. 그 사실을 이미 전해 들은 이모는 저를 보자마자 고깃집 며느리가 저라는 걸 단박에 눈치채셨던 거죠. 그리고는 조용히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 내 말 잘 들어. 당분간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전 그냥 무기력하게 약사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저희 고깃집으로 여러 명의 변호사분이 찾아오셨죠. 경찰을 대동한 채로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약사님, 그러니까 이모의 남편분이 유명 로펌의 변호사셨고 약국이 있는 건물 역시 남편분의 소유였던 거였어요. 저의 딱한 사정을 들은 이모부는 당장의 모든 법적, 인적 능력을 총동원해서 절 구하러 오셨던 거죠. 안녕하세요. 전 고미나 씨의 담당 변호사 차영재입니다. 사장님 및 사장님 아들 이건흥 씨, 저의 의뢰인 고미나 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 있었으며 기타 목적을 위한 위장 결혼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임을 미리 공지해 드리며 의뢰인 고미나 씨의 담당 변호사로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을 통보드립니다. 이 있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질게 뻔한 사건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 고깃집 직원 및 주변인들의 증언과 CCTV 등에서 보인 시어머니와 남편의 거친 행동들이 증거가 되어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전 이모님의 도움으로 그곳을 벗어나게 되었고요. 재판 결과 당연히 저희 쪽이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간음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위장 결혼에 대한 집행유예만 형사처벌로 끝나게 되었지만 이모부님의 집요한 고소 덕에 민사에서 꽤 많은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사장님과 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제게 그러더군요. 어떻게 너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었냐 하고 말이죠. 심지어 얌전한 줄 알았더니 변호사랑 불륜을 저지른 거냐며 소리를 치기도 했죠. 하지만 전 그들을 보며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전 지금 이모님의 도움으로 이모님 댁 근처에 꽤나 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이모님의 도움으로 약대 진학을 꿈꾸고 있죠. 이젠 많이 편해진 제 모습을 보며 이모님은 볼 때마다 항상 미소를 짓습니다. 아니, 어쩜 나랑 그렇게 닮았을까? 신기하다, 그지? 그리고 오늘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찍었던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보고 있어요. 이분이 저의 엄마셨어요. 엄마 역시 저랑 많이 닮아 있었죠. 그런데 문득 사진 한 장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리고 전 자세히 사진을 들여다보았죠.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엄마의 사진. 그런데 엄마의 등 뒤로 보이는 배경은 바로 제가 일했던 그 고깃집이었어요. 이날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한참 시간이 지나 당신의 딸이 이곳에서 끔찍한 고생을 할 거라는 사실 말이죠. 그때 마침 과일을 들고 오시던 이모님이 제 등 뒤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죠. 희한하다니까. 15년은 됐나? 그날 그 고깃집에 같이 갔을 때 네 엄마가 나한테 뭐라 했는 줄 알아? 갑자기 무턱대고 나중에 약국을 차리게 되면 꼭 이 근처에 차리라고 그러더라니까.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니? 꼭 내가 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던 사람처럼 말이야.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